성년 후견인만 선임하면 고모 재산 50억은 우리 거야. 복도 저편에서 들려온 그 속삭임에 제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침을 흘리는 척했을 뿐입니다. 2주 후 가정법원. 재판장님, 피성년 후견인 박영희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가 똑바로 서서 또박또박 말하는 순간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조카 성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박영희 40년 경력의 전직 검사입니다. 하지만 그건 2주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오후 2시 강남 실버타운 요양원.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3층 301호실, 제 방은 그나마 햇빛이 잘 드는 편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복도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올 그 목소리. 어머, 고모 방이 301호라고 했죠? 며느리 은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크게 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부임을 과시하는 그 목소리. 왔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저희 왔어요. 성준이랑 은정이에요. 문이 열리고 조카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성준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은정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자, 효부 그 자체였습니다. 고모, 오늘 기분 어때요? 저희 왔어요. 성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증인들을 신문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성준이요. 기억 안 나세요? 성준이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이 얼마나 가짜인지. 밥 먹었어요? 저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은정이가 성준이를 힐끗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와, 정말 치매 맞잖아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모, 점심 드셨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은정이가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었지? 기억이. 저는 손을 떨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40년간 수백 명의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몸짓, 표정, 말투까지 전부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역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여기 사과 드세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은정이가 사과 조각을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사과는 달았지만 제 입안에선 쓴맛만 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학비를 댔지. 성준이 결혼식 비용도 집 장만할 때도 내가 도왔어.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을 조금 흘리며 사과를 씹었습니다. 고모, 저희 오늘 병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했어요.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대요. 그래서 혹시 성년 후견인제도 아세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후견인? 그게 뭐예요? 아, 그게요. 고모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 내 돈? 네, 맞아요. 고모 돈이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고모는 그냥 편하게 여기서 계시면 돼요. 은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3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고모, 그럼 저희 일주일 후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네. 또 와요. 저는 손을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도에서 멈춰서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걸.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갈고 닦은 청력이었습니다. 당신 봤어? 완전히 나갔어. 치매 확실해. 은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신감정하면 무조건 통과될 거래. 성년 후견인만 선임되면 재산은 우리 거야. 50억, 50억. 쉬, 작게 말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저 노인네가 뭘 듣겠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82년을 산 이 몸이지만 아직 걸을 수 있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성준이와 은정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제차 옆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50억이라.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40년간 사건 기록을 적던 습관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김성준, 최은정 부부 방문. 대화 내용, 성년 후견인 제도 언급. 재산 관리 명목. 복도 대화, 성년 후견인만 선임되면 재산은 우리 거야. 50억.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성준아, 내가 고모를 무시하는 동안 고모는 너희를 기록하고 있단다.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법복 단추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검사로 임관하던 날 법복에서 떼어낸 단추. 평생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법은 약자의 칼날이다. 그리고 지금 이 약자는 바로 나야. 노트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약. 어디 있죠? 저는 다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40년 검사 경력을 총동원해서 너희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다음 챕터 예고. 박영희는 밤마다 요양원 곳곳을 살피며 증거를 수집한다. 그리고 어느 날 김성준이 원장과 짜고 정신감정 조작을 논의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정신감정만 조작하면 끝이에요. 치매 진단서는 제가 써드릴게요. 원장실 문틈으로 들려온 그 말에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증거를 잡았어.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3일 후 밤 11시 요양원 복도. 조카 부부가 다녀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 밥 먹었나요? 여기가 어디죠? 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복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퇴근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문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연기지만 밤에는 제 다리로 걸었습니다. 82세의 다리지만 아직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에 CCTV가 있었습니다. 저는 3일 전부터 그 각도를 연구했습니다. 40년간 범죄 현장을 분석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각도면 복도 왼쪽 구석은 사각지대야.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2명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 옆 창고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있잖아, 301호 박영희 할머니 말이야.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응, 치매 할머니? 왜? 조카 되는 사람이 원장님한테 돈 많이 줬대. 정신감정 결과 조작해달라고. 헐, 진짜? 그런 거 해도 돼? 원장님이 하신다니까. 어차피 저 할머니 정말 치매 같기도 하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감정 조작. 역시 그랬구나. 근데 그 조카 부부 돈 엄청 많나 봐. 외제차 타고 오던데. 할머니 재산이 50억이래. 그거 노리는 거지 뭐.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려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 우리 이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원장실 앞. 간호사들이 수다를 끝내고 각자 순찰을 돌러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2층 원장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박영희. 이제 거의 다 왔어. 2층 복도. 원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밤에 왜 불이 켜져 있지? 문틈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신감정 조작하다 걸리면. 김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준이가 왔어? 저는 숨을 죽이고 문에 바짝 붙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20년간 이 일 해왔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제 사람이에요. 감정 결과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 확정으로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중증 치매, 의사결정 능력 없음. 이렇게 진단서 나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봐요. 이미 초안 써놨어요. 감정만 형식적으로 하면 끝이에요. 와, 역시 원장님. 그럼 이건 지갑 여는 소리, 돈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하신 2천만 원입니다. 감정 끝나면 나머지 3천 드릴게요. 허허, 김 사장님은 신용이 있으셔서 좋아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정신과 의사 모시고 오겠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온다. 저는 재빨리 복도 구석 청소 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리고 김성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휘파람 불며 걸어갔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함 뒤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뇌물이구나.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 2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법정에서 통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 12시 화장실. 3층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CCTV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82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검사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영희, 넌 40년간 법을 지켰어.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냈지. 그런데 지금 내 가족이 범죄자가 되려 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준이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치매 환자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박할머니? 이 밤중에 화장실에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아, 화장실. 어디? 여기?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볼일 보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단 한 명. 한수진 변호사. 10년 전 제 마지막 재판을 방청했던 법대생.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것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저. 박영애 검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박영애 검사님? 그 박영애 검사님이세요? 네. 10년 전 제 마지막 재판 방청하셨던 법대생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합니다. 검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세요. 제 조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정신 감정을 조작하려고 요양원 원장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5천만 원. 한수진이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녹음 파일 2개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어요. 40년 검사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류, 통장 내역, 계약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요양보호사요? 네. 제 곁에서 증거 수집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법정에 설 준비를 함께 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검사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는데 위장 취업이 가능할지. 가능합니다. 제가 40년간 법조계에 있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조카 부부는 생각보다 악랄합니다. 괜찮습니다. 한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검사님 재판 보고 제가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네요. 고맙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님, 내일 당장 요양보호사 지원서 넣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님. 네. 꼭 이기십시오. 법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82세 노인.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검사. 이제 시작이야. 40년간 범죄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이번엔 내 가족과 싸워야 해. 법복 단추를 다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법은 약자의 칼날이다. 그리고 지금 이 칼날을 갈아야 할 때야.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보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방이 어디죠? 저는 다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301호로 데려다 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아, 일주일 후면 한 변호사가 온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이 시작된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 다음 챕터 예고. 한수진이 요양보호사로 위장해 요양원에 들어온다. 박영희는 그녀에게 40년간의 검사 노하우를 전수하며 증거 수집을 시작한다. 하지만 김성준 부부는 박영희 앞에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려 하는데 이게 뭐예요? 딱. 밥 먹었나요? 서류를 들여다보며 저는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찰칵. 증거 사진 촬영 완료. 일주일 후 오전 9시 요양원 현관. 한수진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검은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한수진입니다. 원장실에서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선생님. 우리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일주일 전 뇌물을 받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은 두 얼굴을 가졌어. 법정에서 수없이 봤지. 30분 후 한수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그녀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301호부터 310호까지가 한 선생님 담당이에요. 특히 301호 박영희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조심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한수진이에요. 한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돌봐드릴 선생님이에요. 이제부터 자주 볼 거예요. 한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살짝 2번 눌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2번 눌러 답했습니다. 잘 왔어, 한 변호사. 오전 11시 301호실. 다른 요양보호사가 나가고 한수진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검사님. 한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한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사님,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예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원본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저한테 사인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 연기 봐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멍한 눈, 축 처진 입, 흘리는 침. 여기가 어디죠? 딱. 먹었나요? 한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완벽합니다, 검사님. 연기라는 게 안 믿길 정도예요. 40년간 범죄자들 거짓말 보면서 배웠어요. 표정 근육 하나하나까지. 저는 다시 정상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게 끝나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치매 환자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수진도 자연스럽게 제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한 선생님, 점심 배식 시간이에요. 네, 금방 갈게요. 오후 2시 301호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저희 왔어요. 김성준과 최은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고모, 저 성준이요. 며칠 전에도 왔잖아요. 성준이가 제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멍했습니다. 고모, 오늘 중요한 서류 가져왔어요. 고모 재산 관리하는 거요. 은정이가 서류를 펼쳐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역시. 서류에는 제 모든 재산을 김성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모든 것. 고모,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제가 고모 재산 잘 관리해 드릴게요. 성준이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지? 아, 요양원 입소할 때 맡겼던 거구나. 이게 뭐예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을 떨며.
고모, 그냥 고모 돈 관리하는 서류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내 돈? 네, 고모 돈이요. 저희가 잘 지켜드릴게요. 은정이가 제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문이 노크됐습니다. 실례합니다. 혈압 재실 시간이에요.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은 좀. 성준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혈압은 정해진 시간에 재야 합니다. 할머니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한수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혈압계를 가지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슬쩍 테이블 위 서류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팔 힘 빼세요. 한수진이 혈압을 재는 동안 저는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고모 돈 관리하는 거예요. 은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서류세요? 한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그건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상관 말아요. 성준이가 한수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한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이래. 저는 할머니 담당 요양보호사입니다. 할머니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한수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한 변호사.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 됐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고모, 다음에 다시 올게요. 성준이가 서류를 챙기려는 순간 제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니, 고모. 그건 저희가 보관해야. 할머니가 보시겠다는데 두고 가세요. 다음에 다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한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성준이와 은정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모 잘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수진이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검사님, 지금 바로 사진 찍어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수진이 휴대폰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은행 계좌 접근 권한, 부동산 처분 동의서. 이건 거의 전 재산을 넘기는 서류예요. 그래요. 제가 여기 도장 찍었으면 50억이 다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거 사본 떠서 보관하세요. 원본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검사님. 한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대화 다 녹음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증거가 하나둘 쌓이고 있어요. 저녁 7시 301호실. 저녁 식사 후 한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사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는 침대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후 정신감정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옵니다. 원장이 매수한 의사겠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해야 합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어떻게요? 질문의 절반은 틀리게, 절반은 맞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도 확신을 못하겠죠.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펜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법정 최종 증언까지 절대 정체 들키지 않기. 한 변호사님,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법정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완벽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그들은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범죄자들과 싸웠습니다. 살인자, 사기꾼, 횡령범. 다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가족이 범죄자가 되려 하고 있어요. 한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님,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하면 안 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법 앞에 예외는 없죠.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40년 전 제가 검사로 임관하던 날 법복에서 떼어낸 단추예요. 한수진이 단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간직하며 다짐했습니다. 법의 정의를 지키겠다고,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검사님이 그 약자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40년간 약자를 보호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저는 단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밤 10시 침대. 한수진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 목록. 1. 간호사들 대화 녹음 재산 목적 확인. A. 원장실 뇌물 대화 녹음 5천만 원. 3. 재산 위임 서류 사본 및 사진. 4. 김성준 부부 서류 사인 강요 장면 녹음. 아직 부족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신감정, 후견인 선임 청구, 법정 심리. 모든 단계에서 증거를 모아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성준아, 너는 고모가 무능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노인은 40년간 너 같은 사람들을 잡아왔단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연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 성준아. 그때 고모가 누구인지 보여주마. 다음 챕터 예고. 정신감정의 날이 다가온다. 원장이 매수한 정신과 의사가 박영희를 감정하러 오지만 박영희는 교묘하게 틀린 답과 맞는 답을 섞어 의사조차 헷갈리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치매인가 아닌가? 정신감정 당일 오전 10시 요양원 상담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요양원이 술렁거렸습니다. 법원 지정 정신과 의사가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관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원장이 매수한 의사. 한수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검사 받으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2번 눌러 답했습니다. 괜찮아. 박영희 할머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할머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의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명함이에요. 오늘 할머니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원장님, 보호자는 안 계십니까? 의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조카분이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성준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성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지만 제 눈에는 그가 일부러 늦게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와 성준이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눈빛. 역시 짜고 친 거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제 질문에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펜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연기야, 박영희.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이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게 시간 개념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몇 월? 여름인가요? 아니, 겨울? 사실은 10월이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번엔 맞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아는데? 좋습니다. 그럼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을 93. 맞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93에서 7은 86. 또 맞았습니다. 계속해보세요. 86에서 뭐였지? 잊어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사가 펜을 돌리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헷갈리지? 치매인지 아닌지.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 남편.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맞았습니다. 자녀는요? 아들. 아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아들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뭔가 적었습니다. 조카분 이름은 아십니까? 저는 성준이를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성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모 저예요. 성준이요. 성준이. 아, 성준이. 우리 성준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컸네. 대학생이지? 성준이는 45세였습니다. 의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의사가 카드 3장을 보여줬습니다. 사과, 자동차, 집. 뭐가 보이세요? 사과, 차, 집. 전부 맞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 기억하고 계세요? 그는 다른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는 맞게, 일부는 틀리게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 3개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제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과 하나는 기억나시는군요. 나머지는요? 자동차. 맞나요? 아니. 버스? 거의 맞았지만 조금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집. 아니. 건물. 큰 건물. 또 거의 맞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거지? 치매가 맞나 아니면 경증인가? 오전 11시 30분 상담실. 감정이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점점 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양원. 여기 제가 사는 곳. 맞았습니다. 왜 여기 계신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 힘들어서. 논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의사가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원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네. 그때 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원장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원장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각도가 딱 맞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제 위치에서 정확히 보이는 각도. 화면에 떠오른 문자. 나머지 3천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진단서 작성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증거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봤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의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략적인 평가는 끝났습니다.
상세한 진단서는 일주일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성준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의사와 성준이가 악수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손을 봤습니다. 성준이의 손바닥에서 의사의 손바닥으로 뭔가 작은 것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돈이구나. 그럼 고모, 저 먼저 가볼게요. 잘 계세요. 성준이가 제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들으실 거예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와 원장 성준이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진단서에 중증 치매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5분 후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주변을 확인한 뒤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요? 의사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원장과 짜고 결국 중증 치매 진단서를 쓸 겁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진단서를 위조하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성년후견이니 선임되게 놔두는 겁니다. 1차 심리까지는. 한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변호사님, 우리는 지금 큰 그물을 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던져야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뭔데요? 원장 휴대폰에 온 문자 봤어요. 김성준이 나머지 3천만 원 입금했다는 내용. 한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휴대폰은 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통신사 기록이 있어요. 법원 영장만 있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받으려면 2차 심리에서 제가 직접 요청할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정체를 밝힐 거예요. 전직 검사라는 걸.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만약 1차에서 후견인이 선임되면 1차와 2차 사이에는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수진이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경력이 이런 거군요. 경험이에요. 범죄자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탐욕, 조급함, 자만심. 저는 한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1차 심리까지는 우리가 지는 척해야 해요. 지는 척이요?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니까요. 그리고 2차 심리에서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을 말씀해 주세요. 원장 휴대폰 통화 기록, 성준이 통장 거래 내역, 의사와 원장 사이 금전 거래 증거. 이걸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변호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에 알던 금융감독원 직원 연락처예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한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검사님, 정말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네요. 40년간 준비해왔죠. 이런 순간을 위해서. 정오 301호실. 한수진이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증거. 5. 정신감정과정 녹음 의사의 조작 의도. 6. 원장 휴대폰 문자 목격 김성준 3천만 원 입금 확인. 7. 의사와 원장 그리고 김성준 공모 정황. 이제 거의 다 모았어.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 그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첫 재판을 앞두고 떨리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박영희, 넌 할 수 있어. 넌 40년간 이 일을 해왔어. 단추를 꽉 쥐었습니다.
성준아, 고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법정에서 진짜 검사를 보여줄 거야.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2주 후면 1차 심리. 그리고 그 2주 후면 2차 심리. 그때 모든 것을 끝낸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법정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검사석, 방청석.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저. 조금만 기다려라. 법의 심판이 곧 시작된다. 다음 챕터 예고 1차 심리 전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진다. 김성준이 박영희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박영희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피성년 후견인 박영희 씨, 오늘 왜 이곳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밥. 언제 먹죠? 김성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1차 심리 당일 오전 9시 가정법원 입구.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한수진이 제 휠체어를 밀어 법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할머니 떨리세요? 한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떨렸습니다. 40년간 이 건물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검사로서, 법의 수호자로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무능력자로 취급받으러 왔습니다. 참아라, 박영희. 이건 전략이야. 법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예전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나이든 판사, 변호사들. 그들 중 몇몇은 저를 알아볼 것 같았지만 휠체어에 탄 치매 노인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 아무도 몰라봐. 그게 더 좋아. 302호 법정입니다. 들어가시죠. 한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석, 서기석, 방청석. 그리고 저쪽 끝에 김성준과 최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김성준이 고용한 변호사. 5천만 원짜리 변호사겠지. 피성년 후견인 박영희 씨, 이쪽으로 오세요. 법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저만 휠체어에 앉은 채였습니다. 재판장이 앉자 모두가 다시 앉았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호파.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40년 전부터 들어온 그 목소리. 법의 목소리. 하지만 오늘 이 법정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 오전 9시 30분 심리 시작. 청구인 측 대리인 청구 취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김성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김성준은 피청구인 박영희의 조카이자 유일한 혈족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현재 82세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피청구인의 재산 및 신상을 보호하고자 이 청구를 제기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1호 정신과 전문의 이재훈 박사의 정신감정서입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MMS의 점수는 15점으로 중증 치매에 해당합니다.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기억력 모두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한수진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2번 눌러 답했습니다. 괜찮아. 증거 2호 요양원 원장 이민호 박사의 소견서입니다. 피청구인은 일상생활에서 도움 없이는 식사, 배변, 차게 모두 불가능하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에게 직접 질문하셔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죠. 피청구인 박영희 씨. 재판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멍한 눈으로.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왜 이곳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재판장이 김성준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김성준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 사람. 누구예요? 김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가서. 앉으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할머니, 저분은 할머니 조카분이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한참을 김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조카. 우리 집에 조카가 누구였지?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밥? 언제 먹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월요일? 아니, 일요일? 틀렸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최종 진술. 청구인 측에서 최종 진술하시겠습니까? 김성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김성준은 피청구인 박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 존경? 웃기는 소리. 피청구인은 평생을 혼자 살며 재산을 모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진술하실 분이 계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한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피청구인은 때때로 명료한 순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이해 기각.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그럼 1차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2차 심리는 2주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최종 결정은 2차 심리에서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시작됐어. 이제 2주의 시간이 생겼어. 오전 11시 법원 복도.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수진이 제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성준과 최은정이 저쪽 끝에서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한수진이 저를 복도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화장실 앞 모퉁이.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검사님, 잘하셨어요. 한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쪽에서 김성준과 최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확실한 거 맞지? 성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재판장 표정 봤어? 완전히 우리 편이야.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모퉁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2주 후면 후견인 선임되는 거야. 그럼 50억은 우리 거야. 그 돈으로 뭐부터 할까? 일단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투자해서 불려야지. 고모는 요양원에 두면 되고.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진짜 고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가끔 눈빛이 이상해.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치매 확정이라니까. 정신과 의사도 원장도 다 확인했잖아. 그래도 뭔가 찝찝해.
걱정 마. 고모는 이제 끝났어. 법적으로 무능력자야. 은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5천만 원이나 들었어. 그래도 50억 생각하면 싸지. 투자라고 생각해. 맞아. 원장이랑 의사한테 준 돈도 아깝지 않아. 전부 합쳐도 1억이 안 되니까. 50억 중에 1억이면.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비싼 거 먹어도 돼. 좋아. 어차피 곧 부자 될 건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폴더폰을 보았습니다. 녹음 시간 5분 23초.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한수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검사님 다 들으셨죠? 네. 전부 녹음했어요. 저는 폴더폰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50억 목적, 뇌물 증거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한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네요. 아직 아니에요. 저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2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것. 알겠습니다. 정오 법원 로비. 한수진이 저를 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법원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계단을 40년간 오르내렸습니다.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을 법정에 세우게 됐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님, 한수진이 불렀습니다. 네. 후회하세요? 뭘요? 가족을 고발하는 거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가 40년간 지켜온 게 뭔지 아세요? 법이요? 아니요. 법 속에 담긴 정의예요. 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올바르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김성주는 법을 악하게 쓰려 합니다. 무능력한 노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단추를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하면 안 돼요.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주 후면 2차 심리입니다. 그날 제 정체를 밝힐 거예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맞추면 돼요. 그게 뭔데요? 결정적 증인.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은행 감사관. 지금은 은퇴했지만 부탁하면 도와줄 거예요. 무엇을요? 김성준의 통장 거래 내역. 원장과 의사에게 준 돈의 흔적. 한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확보하면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증언, 녹음, 서류, 금융기록. 모든 게 갖춰지는 거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2주 후 이 하늘 아래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한수진이 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숙소로 돌아가시죠. 아니요. 은행으로 가요. 네. 증거 확보하러 가야죠. 시간이 없어요. 오후 2시 은행 앞. 한수진이 저를 은행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옛 동료니까.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섰습니다. 30분 후에 여기서 만나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몇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 상담실로 걸어갔습니다. 박영애 검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동료, 이제는 은퇴한 은행 감사관 김철호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VIP 상담실.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고맙네, 김 감사관. 아니, 이제 김 전무님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철호라고 부르세요. 우린 동료잖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겁니까? 저는 서류를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김철호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김성준. 검사님 조카분 아닙니까? 맞네.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어.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연기, 뇌물, 성년 후견인 청구 모든 것을. 김철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가족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이 아이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철호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울렸습니다. 5분 후. 나왔습니다. 김철호가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10월 5일 이민호에게 2천만 원 송금. 10월 12일 이민호에게 3천만 원 추가 송금. 10월 20일 이재훈에게 500만 원 송금.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5천만 원. 전부 합치면 1억 500만 원입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해. 이거 출력해 줄 수 있나? 물론이죠.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도 되겠습니까? 정말? 검사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오후 3시 은행 앞. 한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완벽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2차 심리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한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님,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한 변호사님. 우리는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성준아, 2주 후에 보자. 고모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주머니 속 법복 단추를 만졌습니다. 법의 칼날이 곧 너를 향할 거야. 다음 챕터 예고 2주의 준비 기간. 김성준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박영희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 하지만 박영희는 마지막 증거들을 모으며 완벽한 반격을 준비한다. 그리고 2차 심리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고모 제발 협조해 주세요. 그럼 고모도 편하게 여기서 지내실 수 있어요. 김성준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키운 조카.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마련해준 그 아이. 성준아, 너 정말 이러고 싶니? 1차 심리 이후 2주간의 준비. 1차 심리가 끝난 후 2주가 흘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수진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금융 기록, 서류, 증언. 김철호 전 감사관은 법정 증인으로 서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수진은 정식으로 제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수진이 급하게 제 방으로 왔습니다. 검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성준이 검사님 강남 아파트 매물로 내놓았대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1차 심리에서 후견인 선임이 거의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벌써 재산 처분을 시작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13억에 금매로 내놨대요. 시세가 15억인데. 한 변호사님, 금매 막을 방법 없나요? 1차 심리에서 후견인 선임이 임박했으니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2차 심리를 앞당길 수 있는지 법원에 신청해 보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수진이 재빨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김성준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조급함은 실수를 만들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그가 더 큰 실수를 할 겁니다. 2차 심리 3일 전 오후.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김성준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고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 저예요, 성준이.
고모 조카.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고모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벌써 시작했구나. 아파트? 우리 집? 네, 고모 강남 아파트요. 너무 크잖아요.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는 게 나아요. 팔면. 내가. 어디 살아? 여기 요양원에서 계속 사시면 되죠. 걱정 마세요. 그는 제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여기만 서명하면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지만 그는 치매 증상으로 봤을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아파트 매매 동의서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금은. 김성준이 짜증스럽게 말하려는데 한수진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법정 보호자로 지정된 분이 아직 없으시니 의료 결정은 요양원 규정을 따라야 해요. 김성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차 심리 끝나면 제가 후견인이에요. 아직은 아니세요. 한수진이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김성준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2차 심리 끝나고 다시 올게요.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가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네. 그가 조급해하고 있어요. 2차 심리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차 심리 3일 전 강남 아파트 매매 시도 피의견인 동의 없이 재산 처분 기도. 2차 심리 전날 저녁 7시. 드디어 2차 심리 전날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고 증인들을 확보하고 최종 진술문까지 작성했습니다. 한수진이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증거 1번부터 15번까지 전부 준비됐습니다. 증인은 김철호 감사관님, 요양원 간호사 2명,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가방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입었던 검사 정장.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걸 입고 가야죠. 한수진이 정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검사님, 울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내일. 꼭 이기셔야 해요. 이길 거예요. 반드시. 한수진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40년 검사 경력의 마지막 재판. 그런데 피고인은 제 조카. 이게 맞는 걸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준이었습니다. 고모 혼자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누구? 성준이? 네, 저예요. 그는 문을 닫고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밤 8시 마지막 대화. 고모 솔직히 말할게요. 김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재판 끝나면 제가 후견인 돼요. 그럼 고모 재산은 제가 관리하게 되죠. 저는 멍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산? 네. 아파트, 예금 전부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고모가 협조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싸울 필요 없이. 무슨 말이에요? 고모 제발 협조해 주세요. 내일 법정에서도 치매인 척하시고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고모는 편하게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매달 용돈도 드릴게요. 괜찮은 요양원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은 탐욕을. 저는 천천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멍한 표정에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표정으로. 성준아. 제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김성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모? 성준아, 고모가 너 기억한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 대학 다닐 때 고모가 등록금 냈지. 아. 네, 그건. 결혼할 때도 고모가 도와줬어. 집 살 때도. 김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 왜 갑자기? 성준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 싶니? 고모 재산 빼앗아서 행복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해서 경계로 그리고 차갑게. 고모. 지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고모는 원래 정신 멀쩡했어.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였어. 너희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김성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치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고모는 치매가 아니야. 저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똑바로 서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성준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제라도 그만둘래? 고모 재산 욕심 버릴래? 김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이미 시작했어요. 변호사 비용, 의사 비용, 원장 비용. 1억 넘게 썼다고요. 그럼 손해보겠네. 고모. 김성준이 소리쳤습니다. 고모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도박 빚이 10억이라며? 어떻게? 고모가 40년간 뭐 했는지 알아? 검사야. 너 같은 사람들 수천 명 잡아왔어. 김성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고모가 검사였다고요? 박영애 검사. 들어봤을 거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박영희. 검사. 그 유명한? 응. 바로 내 고모야. 저는 가방에서 옛날 검사증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아직도 가지고 있어. 김성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전부 증거 모으고 있었어. 녹음, 서류, 금융기록, 증인. 다 모았어. 고모.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뭐라고 할 건데요? 진실을 말하겠지. 내가 고모를 속이고 뇌물을 주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고모. 김성준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성준아, 진짜 뉘우치는 거야? 아니면 들켜서 우는 거야? 진짜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묻겠다. 만약 고모가 진짜 치매였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한테서 50억 빼앗아서 행복했을 것 같아?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 특히 약자를 괴롭힌 죄는 더더욱. 고모. 고모. 고모가 너 키운 거 다 잊었니?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고모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전부 고모 재산 때문이에요. 성준아. 고모는 이제 늙었잖아요.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그게 내가 할 말이야? 차라리 저한테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직 젊어요. 그 돈으로 사업도 하고 빚도 갚고 그리고 도박도 더 하고. 김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준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아요. 고모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뭐라고 하시든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 네. 고모가 검사 출신이든 뭐든 이미 1차에서 치매 판정 나왔어요. 뒤집기 쉽지 않을걸요. 자신 있구나.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1차 판결 뒤집으려면 엄청난 증거가 필요하대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문 손잡이를 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럼 저도 고모를 잘 모실게요. 만약 안 그러면? 그땐 어쩔 수 없죠. 법정에서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준아, 넌 정말.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검사로 임관하던 날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단추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 법 앞에 예외는 없어. 밤 11시 최종 준비. 한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검사님. 무슨 일이세요? 김성준이 다녀갔어요. 네. 무슨 일이? 제가 정체를 밝혔어요. 한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사님, 왜 그러셨어요? 내일까지 숨겨야.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거부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대요. 그럼 내일. 내일은 전쟁이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검사님도 푹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40년 검사 인생의 마지막 재판. 피고인은 제 조카.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성준아, 법정에서 보자.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내일은 만월의 날.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족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점검했습니다. 최종 진술문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 정장을 입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입는 검사 정장. 거울을 봤습니다. 82세 노인의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박영희, 내 마지막 재판이다. 최선을 다해라. 다음 챕터 예고 2차 심리 당일. 300명의 방청객이 모인 법정에서 박영희가 드디어 정체를 밝힌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박영희, 40년 경력의 전직 검사입니다. 준비된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김성준과 공범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데,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300명의 방청객, 재판장, 서기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영희, 40년 경력의 전직 검사입니다. 김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차 심리 당일 오전 9시 법원 앞. 한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똑바로 서서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검사님,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이 계단 40년간 오른 곳인데.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추억이 스쳤습니다. 첫 재판, 첫 승소, 수많은 범죄자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재판.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박영희 할머니 아냐? 그런데 왜 멀쩡하게 걸어? 치매라며? 한수진이 제 팔을 받쳤습니다. 무시하세요.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법정에서 보여주죠. 302호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저쪽 끝에 김성준과 최은정이 보였습니다. 그들 옆에 원장 이민호와 의사 이재훈도 있었습니다. 전부 왔구나. 김성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기와 공포가 섞인 눈빛.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오전 9시 30분 심리 시작. 기립.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 2차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작이다. 1차 심리에서 피청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 측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1차 심리 이후 피청구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요양원 원장의 추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짓 소견서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현재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김성준을 성년 후견인으로 즉시 선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피청구인 박영희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정체 폭로.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 할머니 혼자 일어났어? 1차 때는 휠체어였는데? 저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성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앉으세요. 피청구인 말씀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박영희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신분증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뭐? 검사? 박영희 검사? 그 유명한? 아니, 그럼 치매가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장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박영희 검사. 제가 법대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네. 제가 그 박영희입니다. 김성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1차 심리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 결과가 조작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지난 3개월간 치매 환자를 연기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카 김성준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라니요? 뇌물,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노인 학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집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증거 제시. 한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청구인의 변호인 한수진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한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증거 1번 요양원 원장 이민호와 김성준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2025년 10월 5일 김성준이 이민호에게 2천만 원. 2025년 10월 12일 김성준이 이민호에게 3천만 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원장 이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 2번 김성준과 이민호의 대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 감정만 조작하면 끝이에요. 치매 진단서는 제가 써드릴게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치매 확정으로 나오는 거죠? 김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증거 3번 정신과 의사 이재훈에게 보낸 금액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김성준이 이재훈에게 500만 원. 의사 이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증거 4번 1차 심리 직후 김성준과 최은정의 대화 녹음입니다. 2주 후면 후견인 선임되는 거야. 그럼 50억은 우리 거야. 김성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고모는 요양원에 두면 되고.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잖아. 최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고모 재산 빼앗으려고. 김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앉으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증거 5번 김성준이 박영희의 동의 없이 강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증거 6번부터 12번까지 요양원 간호사들의 증언, CCTV 영상, 추가 녹음 파일들입니다. 한수진이 차례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전 11시 증인신문. 증인을 호출하겠습니다.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김철호 전 은행 감사관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철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는 박영애 검사님과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저는 김성준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민호 원장에게 5천만 원, 이재훈 의사에게 500만 원, 변호사 사무실에 5천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뇌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애 검사님의 예금 50억 원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성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추가 증인 요양원 간호사 박미영 씨. 젊은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10월 12일 밤 원장실에서 김성준 씨가 원장님께 돈을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 조작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체포.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심리를 중단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법정 경찰을 불렀습니다. 김성준, 최은정, 이민호, 이재훈, 네 사람은 사기, 문서 위조, 뇌물 공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성준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고모, 고모.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준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최은정도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원장과 의사도 체포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오 최종 진술. 심리를 재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박영애 검사님 최종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법정에서 범죄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살인자, 사기꾼, 횡령범. 수천 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 아픈 재판은 처음입니다. 제가 키운 조카를, 제가 사랑한 가족을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성준은 제가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마련해준 조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치매 환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졌을 겁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저처럼 싸울 힘이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인들. 저는 오늘 그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약자의 칼날입니다. 그 칼날이 오늘 제 가족을 향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제가 검사로 임관하던 날 법복에서 떼어낸 단추입니다. 평생 간직하며 다짐했습니다. 법의 정의를 지키겠다고. 오늘 저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더라도 법의 정의는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애 검사님, 40년간 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법의 정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12시 30분 판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영희는 정신적,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김성준의 청구는 사기 목적으로 판단되어 기각하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합니다. 똑, 똑, 똑.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300명의 방청객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40년 검사 인생의 마지막 박수. 한수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님 해내셨어요. 우리가 해냈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 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조카분을 고발한 심경이 어떠세요? 노인 범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약자라고 해서 범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82세 노인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노인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면 싸우십시오.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오늘 제 조카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2시 법원 계단.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한수진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검사님,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야죠. 제 집. 강남 아파트요? 아니요. 제 진짜 집.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간 법정이 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죠. 쉬실 거예요? 아니요. 일할 거예요. 네. 노인 인권 변호를 도와줄 거예요. 저처럼 싸울 힘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2명의 변호사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82세 전직 검사와 35세 젊은 변호사. 세대를 넘어선 정의의 동행. 법은 늙지 않는다. 정의도 늙지 않는다. 주머니 속 법복 단추를 만지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3개월 후. 박영희는 한수진과 함께 노인 인권 법률센터를 열었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느 날 교도소에서 김성준의 면회 요청이 온다. 과연 박영희는 그를 만날 것인가? 법은 약자의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휘두를 수 있습니다. 강당의 300명 법대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검사들이겠지. 주머니 속 법복 단추를 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구나. 3개월 후 오전 10시 노인 인권 법률센터.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나와 서초동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인권 법률센터 대표 박영희. 한수진이 공동대표로 함께했습니다. 검사님, 오늘 상담 예약이 5건이나 있어요. 한수진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성년후견 부당 선임 2건, 재산 횡령 의심 2건, 요양원 학대 1건이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네. 검사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로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76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딸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아파트도 팔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일과 똑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이길 수 있어요? 네, 법은 할머니 편이에요. 상담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5건 모두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오후 3시 특별한 편지. 상담이 끝나고 한수진이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검사님 이거. 교도소에서 왔어요. 편지 봉투를 보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성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준이가 면회 요청이래요.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고모께.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고모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고모 한 번만 면회 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준 올림.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그건 검사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한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래요. 일주일 후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결국 저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김성준이 나타났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야윈 얼굴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죄송해요, 고모.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성준아.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로 뉘우치는 거니? 아니면 감옥이 싫어서 그러는 거니?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믿어? 믿어주세요. 고모가 저한테 해주신 거 다 기억해요. 그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전부 다. 그걸 알면서도 고모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제가 미쳤었어요. 도박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니? 아니에요. 변명 안 할게요. 김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고모가 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성준아, 고모는 아직도 화가 나. 네. 내가 고모를 무시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재산 빼앗으려 한 게 다 기억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고모가 40년간 간직한 거야. 김성준이 단추를 보았습니다. 법복 단추예요? 응. 검사로 임관하던 날 법복에서 떼어낸 거지. 저는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간 이거 보면서 다짐했어. 법의 정의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너를 법정에 세웠어. 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모. 하지만 성준아, 법의 정의는 처벌만이 아니야. 김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의 진짜 목적은 범죄자를 교정하는 거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고모. 너 여기서 진짜 뉘우치고 출소하면 제대로 살 거니? 네. 꼭요? 도박 안 할 거니? 안 할게요. 다시는. 거짓말하면 고모가 다시 법정에 세울 거야. 김성준이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고마워요. 고모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출소하면 고모한테 와. 제대로 된 인생 살도록 도와줄게. 정말요? 응. 그게 가족이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김성준의 눈에서도. 2주 후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노인 인권과 법의 정의. 강당은 30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검사로 근무했고 최근 제 조카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82세의 조카 고발한 그 검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법복 단추를 꺼냈습니다. 법은 약자의 칼날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단추는 제가 40년 전 검사로 임관하던 날 법복에서 떼어낸 겁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절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 편이었으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82세가 된 저는 다시 약자가 되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 당하며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 편이었으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법은 늙지 않습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칼날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법조인이 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법정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목소리 작은 사람, 그 사람의 편에 서세요.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저는 법복 단추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단추가 40년간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단추를 찾으세요.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신념을.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1년 후 봄 노인인권법률센터. 사무실은 확장되었습니다. 변호사가 5명으로 늘었고 상담사도 3명이 생겼습니다. 한 해 동안 200건이 넘는 노인 학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한수진이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검사님, 이거 보세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82세 박영애 검사, 노인 인권운동의 아이콘 되다. 작년 한 해 노인 대상 범죄 신고 3배 증가. 박영희 효과. 검사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노인들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저 하나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검사님은 상징이 되셨어요. 희망의 상징.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별한 방문자.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준이었습니다. 6개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왔니? 네. 고모.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어나.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뭐 할 거니? 도박 상담사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돕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센터 일이라도.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게 고모한테 보답하는 거야. 네. 김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성준아. 저녁 사무실에 혼자. 모두가 퇴근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법복 단추를 올려놓았습니다. 40년 전 단추.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명함을 놓았습니다. 노인인권법률센터 대표 박영희. 박영희, 넌 40년간 검사였어. 이제는 무엇이 될 거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법의 수호자야. 다만 방법이 바뀌었을 뿐. 단추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단추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어. 40년 전에는 범죄자를 잡는 검사의 상징이었어. 이제는 약자를 지키는 변호인의 상징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법은 늙지 않아. 정의도 늙지 않아. 그리고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의 상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10건의 상담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법복 단추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단추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이다.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벌써 오셨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83세인데 이렇게 일하시면 몸이.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첫 번째 상담 파일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한수진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네, 검사님. 우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82세 전직 검사와 36세 젊은 변호사. 세대를 넘어선 정의의 동행.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서 40년 된 법복 단추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약자의 칼날이다. 그리고 그 칼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휘두를 수 있다. 박영애 검사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다. 노인인권법률센터는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2027년 박영애 검사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40년 된 법복 단추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법 앞에 나이는 없습니다. 정의 앞에 약자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단추는 법조계의 상징이 되었다. 약자를 지키는 법의 수호자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